잘 다녀오셨어요? 하야시 마리코. 도쿄역 도착 직전에 흘러나오는 저 생뚱맞게 명랑한 멜로디가 후미카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소리는 승객들의 마음을 억지로 들썩거리게 하려는 구석이 있었다. 특히 밤늦게 도착하는 신칸센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11시 24분 도착 예정인 히카리오의 지정석은 거의가 출장길에서 귀가하는 셀러리맨이다. 피곤과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모두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고 얌전하지 못하게 시리 다리를 앞으로 쭉 던져놓은 그런 자세이다. 그런 그들이 도쿄역 도착을 알리는 멜로디를 듣자마자 몸을 벌떡 일으키고 허겁지겁 양복 저고리를 둘러 입는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맹훈련을 받은 동물 같다는 느낌이 든다.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다. 매일 일정한 음악을 들려주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수많은 소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후미카도 그 멜로디를 듣자마자 좌석 밑에 벗어둔 구두를 발끝으로 더듬어 찾았다. 큰 어려움 없이 엄지발가락이 딱딱한 구두의 감촉을 잡아냈다. 후미카는 직장 생활에 이골이 난 30대 여자들이 의례 그렇듯이 구두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이탈리아제인 그 검은 구두는 47,000엔이나 하는 비싼 물건이다. 그런 비싼 구두를 너무 함부로 다루는구나 하고 후미카는 잠시 반성했다. 문득 희미한 시선이 느껴져서 후미카는 왼쪽 뺨을 쳐들었다. 통로에 앉아있던 남자가 우도 단추를 채우는 척하며 후미카가 구두 신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구두를 벗고 스타킹만 신은 다리는 역시 남자들의 눈길을 끄는 모양이다. 30대 중반의 몸집이 큰 남자였다. 꽤 비싸 보이는 옷에다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단정한 그의 성품을 드러냈다. 시선이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미뤄 보아 차 안에서 구두를 벗고 있던 후미카를 나무라는 투는 아니었다.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남자들과 몇 안 되는 여자들이 출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승강장을 걸으면서 문득 눈길을 돌리니 선글라스를 쓴 사내가 두 남자한테 경호를 받듯이 계단을 내려가는 참이었다.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다. 아무래도 바로 옆칸인 특등실을 이용한 모양이었다. 후미카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의 움직임을 좇았다. 그는 그저 평상시처럼 걷는 것일 테지만 양쪽에 선 남자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똑바로 앞만 보고 걷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에는 거만함과 과잉 자의식이 금세라도 비어져 나올 것 같았다. 이봐.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후미카는 깜짝 놀라서 작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남편 아키오가 뒤에 서 있었다. 잘 갔다 왔어? 왜 그래? 뭘 그렇게 놀래? 그게 아니라 당신이 마중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연휴잖아. 역에서 택시 잡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나온 거야. 아키오는 올해 40살이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자동차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바로 얼마 전에도 신형 볼보를 사들였다. 다른 일에는 모조리 대면대면하기만 한 남편이 자동차 운전만은 가뿐하게 나서 주었다. 그래서 출장 갔다가 귀가가 늦어질 때는 이따금 마중을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일부러 전화도 하지 않았다. 기차 시간을 바꿔볼까 하는 속셈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떻게 내가 돌아올 시간을 꼭 맞췄대? 장모님이 알려주셨거든. 5년 전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후미카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 그 뒤로 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외동딸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이번처럼 출장을 갈 때는 어머니에게 오고 가는 열차 시각이며 연락처를 간단하게 메모해서 건넸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본 모양이었다. 문득 피어오르는 희미한 혐오와 공포를 얼른 지워버리며 후미카는 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튼 다행이다. 어머니한테 일러준 시간대로 기차에 탄 거 말이야. 하마터면 조금 더 빠른 차로 올 뻔했었는데. 이봐. 아키오는 거기서 피식 웃음을 흘렸다. 만약 당신이 남자와 함께 내리면 어떻게 할까? 하고 한참 동안을 저 기둥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쾌활한 말투로 미루어 농담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말에서 아주 잠깐 후미카는 남편의 응어리진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바보처럼. 이런 경우에 뒤가 캥길 만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투르게 웃거나 해서는 안 된다. 어이가 없어도 한참 없다는 식으로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뭐 때문에 출장길에 애인을 만나겠어? 이왕 만날 거면 도쿄 시내에서 좀 더 멋지게 만나지. 그 말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후미카는 말도 안 된다는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다. 후카자와라는 남자와는 벌써 2해가 넘은 사이다. 인재 파견 회사에서 디렉터 일을 하는 후미카는 그를 만난 재작년 봄에 어느 대기업에 신입사원 연수 매뉴얼을 만드는 일에 골몰하고 있었다. 후미카의 회사는 접수 담당이나 프로그래머 같은 파견 여성 사원을 배출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교육이라고 해서 사원 연수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각 회사의 요청에 따라 지도 강사를 파견해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상식이나 직장 예절을 교육하는 프로젝트였다. 옛날 같으면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쳤어야 될 상식을 요즘에는 기업이 일일이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한 회사는 후미카의 회사에 의뢰를 해왔다. 후카자와는 45, 한창 나이의 남자였다. 어떤 회사든 인사 담당은 회사 내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역 후보들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는 자리다. 그런데 후카자와는 자신의 그런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옷차림에도 제법 돈을 들였고 부하에 대한 마음 씀씀이 하나에도 자신의 장래를 내다보는 현명함이 있었다. 그런 그가 이른바 협력 업체이며 게다가 유부녀인 여자와 몸을 섞는 관계를 맺고 만 것이다. 이 일에 관해 그는 수많은 미사 여구를 동원해가며 그럴싸한 소설을 써주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참으로 따분하게 짝이 없었다. 엘리트라는 신분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모른다. 그 와중에 사랑이 뭔지도 모른 채 대학 때부터 그럭저럭 알고 지내던 여자와 지극히 평범한 결혼을 했다. 그런 자신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준 것이 바로 당신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아무리 마음을 바로잡으려 해도 나는 당신한테 푹 빠져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첫 번째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였다. 물론 후미카가 남자의 말을 모두 믿은 것은 아니었다. 후카자와가 자신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남편과 아이를 가진 유부녀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이 되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같은 처지의 상대를 선택해야 될 거야. 그가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슬쩍 비친 적이 있었다. 침대 위의 태도로 보아서 이 남자가 결코 초심자는 아니라는 것도 후미카는 잘 알고 있었다. 아마 젊은 여자와 불장난을 하다가 한두 번 크게 데인 적이 있었을 것이다.
비밀이 지켜지고 위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닌 게 아니라 후미카는 적합한 상대였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사이에 그저 육체적인 욕망이나 거짓말만 오고 간 것은 아니다. 후카자와는 매력이 넘치고 풍채도 나쁘지 않았다. 나이 지긋한 남녀가 해를 넘기며 사귀다 보면 이따금 애정이라고 착각하고 싶어지는 그런 정이 생겨나는 법이다. 두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밀회를 즐기는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호텔로 정해져 있었다. 레스토랑이나 쇼핑몰은 물론이고 회의장도 몇 개나 되는 거대한 호텔이었다. 여러 회사의 회의와 상담이 늘 끊이지 않는 곳이라서 후카자와와 후미카가 함께 들락거려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조심에 또 조심을 하느라고 식사는 대개 룸서비스로 간단하게 때웠다. 가능하면 너무 어둡기 전에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 영수증은 곧바로 찢어서 내버렸다. 다음번 만날 약속은 헤어지기 전에 미리 정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업무를 가장해서 연락을 취해왔다. 이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들킬 염려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후미카는 종종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증거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도 없고 말고. 후미카와 남편 아키오는 아직 승객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은 역훈회를 가로질러 황궁 쪽 출구로 나왔다. 그 아래에 주차장이 있었다. 아키오는 아내를 위해서 차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대학에서 2년 연속 낙제를 하자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에 건너가 생활한 적이 있었다. 그야말로 단기간이었지만 그는 그때 접한 페미니즘을 이따금 내보이곤 했다. 새차 특유의 짐승과도 같은 냄새가 풍기는 좌석에 몸을 밀어 넣으면서 후미카는 문득 자신의 완전 보험제를 확인해보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여자는 이런 경우에 해학이라는 방법을 써먹는다. 여보, 아까 내가 남자하고 내렸다면 달아날 생각이었어요? 응. 만약 그랬다면 아내의 애인이라는 남자를 두들겨 패주겠다는 생각은 왜 못했어요? 슬슬 도망칠 궁리만 하다니 진짜 남자답지 못하다. 무슨 소리야? 일단 피하고 봐야지. 그런 때 남편이란 원래 자리를 피하게 마련인 거야. 저 상대가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덤볐다가 무슨 꼴을 당할지도 모르잖아. 혹시 프로 레슬러 같은 놈이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런 놈한테 난 한 주먹거리도 못 될 걸 뭐. 바보. 난 프로레슬러처럼 근육질 남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 이상형 정도는 아는 줄 알았는데. 후미카는 어슴푸레한 차 안에서 후카자와의 몸을 떠올렸다. 나이 탓인지 배가 조금 나오기는 했지만 근육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학 때는 그 당시로서는 드물던 아메리칸 풋볼에 푹 빠졌다고 했고 요즘은 골프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따금 가족들과 스키도 타러 다니는지 자기도 모르게 몇 마디 그런 말을 흘린 적도 있었다. 남편 아키오는 스포츠라면 젬병인데다 나이 들면서 펑퍼짐하게 살이 붙었다.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난 그런 식으로 체구가 우람한 남자는 별로더라. 역시 상당히 살집이 있으면서도 키가 훌쩍 큰 사람이 좋아. 자신의 비밀을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한 후미카는 점점 더 대담한 말을 입에 올렸다. 후카자와가 바로 적당히 살이 오르고 키가 큰 남자인 것이다. 처음에 명함을 교환했을 때 어쩌면 이렇게도 멋진 남자가 다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난다. 젊은 파견 여사원들도 그를 두고 저마다 가슴이 설레서 아주 난리였다. 그런 남자한테서 식사를 함께 하자는 청을 받고 당장 그날 밤에
키스 공격을 받았을 때 후미카는 그야말로 하늘에라도 뛰어오를 듯한 기분이었다. 젊고 미혼이었다면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했을 테지만 남의 아내 된 처지인지라 그런 자랑은 가슴속에 꼭꼭 감춰둘 수밖에 없었다. 결혼 이후 몇몇 남자들한테 막연한 연애 감정을 품은 적은 있었지만 막상 남자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준 사람은 후카자와가 처음이었다. 마치 앳된 여중생처럼 처음에는 키스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리저리 추측해보고 스스로 대답을 내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연애의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네 번째 만나 식사를 하면서 호텔에 가자는 유혹을 받았을 때 후미카는 도무지 저항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 말로는 안 된다고 늘어놓으면서도 풀썩 쓰러지듯이 남자 품에 안겨버렸다. 지하주차장이라 유난히 크게 울리는 엔진 소리 때문에 후미카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다른 남자와의 일을 남편 곁에서 회상하고 있는 자신이 정말 못된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아내라고 일부러 마중까지 나와준 남편인데 말이다. 자신이 범한 죄가 아니라 그 죄를 멍하니 반추한 데 대한 보상으로 후미카는 저절로 목소리가 다정해졌다. 저 여보, 이왕에 나왔으니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갈까? 됐어. 귀찮아. 아키오는 번거롭다는 듯이 말하고는 앞거울 뒤에서 주차권을 꺼냈다. 커피야 집에서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 하긴 그렇다. 후미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는데도 후미카의 머릿속에서는 그때 들은 남편의 말과 표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껏 후미카는 애인 문제에 대해서만 자문자답을 거듭해왔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생각은 해주는 것일까? 그저 놀이개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을 헤아려 본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건 후미카가 남편을 얕잡아 보았기 때문이라기보다 남편의 성격 때문일 것이다. 남편은 삼형제의 막내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사립재단 학교를 나왔다. 후카자와가 나온 학교만은 못해도 속칭 인류대학으로 통하는 곳이었다. 인류 부동산 회사에 취직했지만 4년여 만에 그만두고 남편은 가업인 이불집을 이어받았다. 셀러리맨으로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던 두 시아주버니들이 모두 가업을 진작에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아키오의 부모는 시내에 있는 이불집의 장래를 거의 기대하지 않던 터라서 막내 아들이 뒤를 잇겠다고 나서자 퍽 놀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일을 계기로 그 외에도 집이 몇 채나 있던 시 부모는 토지로 얻은 이익만으로 5층짜리 맨션을 지어주었다. 그 건물 1층에서 아키오는 침구류업을 시작했던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불 쪽은 도매점이나 통신 판매에 잠식되어서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키오는 여성용으로 귀여운 잠옷과 외국제 시트까지 취급 품목을 늘렸다.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잘 팔려나갔다. 후미카는 아키오가 부동산 회사에 다닐 무렵에 만났다. 결혼이 결정되자마자 이불집을 하겠다는 소리를 듣고 후미카는 적잖이 불안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러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위층 맨션 한 채를 비워서 친정 어머니를 모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부모는 아침이라는 곳에 리조트 맨션을 사들여서 대부분 그곳에서 지냈다. 그러니 친구들 말 맞다나 자신은 억세게 재수가 좋은 모양이었다.
어쨌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순전히 아키오의 점잖고 온화한 성품 덕분이었다. 남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는 처음부터 소질이 없어서 회사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그런 성품이었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한테는 언제나 다정했다. 그렇다고 맹한 호인인 것만은 아니었다. 때로는 업자들과 거칠게 다투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맞대놓고 고함을 치거나 욕설이나 화풀이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후미카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만약 남자와 함께 있었다면 달아날 생각이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에서 한 말일까? 그런 말은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한 소리일 터였다. 그러고 보니까 짚히는 일이 있었다. 열흘쯤 전에 주변 상점 사람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졌다. 모두 비슷한 규모여서 대부분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 그래서 그곳 여자들은 직업을 따로 가진 후미카를 무지하게 부러워했다. 아침에 나갈 때 보면 차림새가 말끔한 게 정말 부럽더라. 정장으로 아주 쭉 빼입고. 그런가 하면 나도 결혼 전에는 회사의 꽃, 말 그대로 오피스 레이디였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식기가게에 안주인이 되어 있더라 하는 말도 했었다. 그러다가 어느새 화제가 요즘 한창 인기 있는 TV 드라마의 불륜 이야기로 옮겨갔다. 그때 어떤 여자가 후미카 씨는 밖에서 일하니까 그럴 기회가 얼마든지 있겠네 라고 물었다. 말도 안 된다고 즉각 부정하는 것도 어쩐지 어수룩해 보일 것 같아서 후미카는 적당히 대꾸했었다. 글쎄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치만 기회가 닿으면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 옆자리 남자들에 섞여서 아키오도 함께 웃었는데 그 이야기가 응어리가 돼서 남편의 가슴에 남은 모양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불쑥 내던진 게 분명했다. 그때 물론 아키오는 별말 없었다. 하지만 이웃 사람들 앞에서 기회만 닿으면 불륜을 저지르고 싶다고 한 아내가 내심 못마땅했을 것이다. 그래서 은근히 충고 비슷한 농담을 던진 것이다. 그래, 틀림없이 그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쯤에서 후미카는 가슴을 쓸어내리려고 했다. 하지만 기억의 단편들이 그런 단순한 결론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다. 만약 당신이 남자와 함께 내렸다면 이 말을 할 때 남편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었다. 왠지 수줍어하는 것도 같고 뭔가를 체념한 것처럼도 보였다. 어쨌든 농담을 할 때 흔히 보이는 명랑함은 전혀 없었다. 그렇다면 혹시 남편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일까? 후미카는 이렇게 생각하자 가슴속이 철렁 물결쳤다. 그렇지만 아키오가 어떻게 아내의 비밀을 알 수 있단 말인가? 후카자와하고의 정사 뒤처리는 완벽했다. 약속 시간이 되면 후미카가 로비에서 전화를 한다. 그러면 먼저 도착한 후카자와가 방 번호를 일러주었다.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들킨다고 해도 전혀 겁낼 게 없었다. 그 호텔은 상층에 레스토랑과 바는 물론이고 스포츠 센터까지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변명이 될 터였다. 당신 쪽에서 새는 일은 없겠지요? 이틀 뒤 후미카는 오랜만에 만난 후카자와한테 물었다. 샤워를 마친 그는 호텔의 하얀 목욕 가운을 걸치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편안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았기 때문에 정강이가 그대로 다 보였다. 예상외로 하얗고 다리털이 수북한 게 유독 눈에 띈다. 게다가 샤워 후에 물기가 남아서
후카자와의 정강이 털은 더욱더 짙게 보였다. 이 사람이 이렇게 털이 많았는가 싶어서 후미카는 새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여기 올 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지요? 그야 당연하지. 그는 후미카가 예상한 그대로를 귀찮다는 듯이 입에 담았다. 난 이 호텔 회원이야. 그래서 체크인 할 때도 클럽 전용 라운지에서 할 수 있는 거야. 남들 다 보는 프런트에서 멍청하게 용지에 끼적거리는 거, 나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렇지만 이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소문 낼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이 초저녁에 체크인 한다는 걸 호텔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겠어요. 별 어이없는 소리를 다 듣겠네. 우리가 무슨 연예인이야, 유명인사야. 셀러리맨인 우리 비밀을 누가 왜 퍼뜨리겠어. 그 말을 들은 후미카는 적잖이 안심이 되었다. 후카자와는 맥주를 다 마시더니 이쪽으로 오라면서 후미카를 불렀다. 목욕 가운을 입은 후미카는 그의 무릎에 올려졌고 후카자와는 그녀의 가슴을 더듬기 시작했다. 우리 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거죠? 대체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동안 수없이 거듭된,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전이가 된 말이었다. 후미카는 이렇게 대답할 때에 후카자와의 화난 듯한 말투가 무척이나 좋았다. 이 말을 한 뒤에 그는 약간 난폭해졌던 것이다. 그것도 물론 너무나 좋았다. 그날 헤어지기 전에 후카자와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교토로 단풍 구경을 가자는 것이었다. 그는 요코하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고베 출신이라서 그곳에 친척들이 많이 산다고 했다. 다음 달에 큰아버님 제사가 있는데 후카자와의 아내는 가지 않겠다고 했단다. 고베하고 교토는 바로 거기서 거기야. 둘이 따로따로 떠났다가 교토에서 만나서 천천히 놀다 오자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산도 좀 돌아보면 어떨까? 후미카는 평소 교토가 지닌 통속성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무슨 말끝마다 걸핏하면 교토에 가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 중년 여자들도 그저 싸구려 유행을 좇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싫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자신이 가게 된다고 하니 이야기가 달라졌다. 좋아하는 남자와 함께 보게 될 교토. 그 고혹적인 멋에 후미카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녀에게 들씌워 있던 분별력이 이런 질문을 하게 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적잖이 흥이 깨진 듯 후카자와는 기분 나쁜 목소리로 말했다. 아유 참, 또 착각하고 있네.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그야말로 제로에 가까워. 게다가 관광객 틈에 섞인 우리를 누가 눈여겨보겠어? 이어서 후카자와는 불륜을 저지르는 남자로서 그보다 더 멋질 수는 없을 만큼 사랑과 성의가 가득 담긴 말을 해주었다. 난 늘 당신을 제대로 대접해 줄 수가 없잖아. 제대로 된 곳에서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술 한 번 마신 적도 없지. 언제나 슬금슬금 숨어서 룸 서비스나 받으니 말이야. 난 그게 마음에 걸려.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당신한테 멋진 곳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고 둘이서 당당하게 산책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교토에 꼭 같이 가자고. 내 맘 알지? 그럼요. 너무 고마워요. 후미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런 다음 1시간 동안이나 은밀한 여행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짰다. 기차로 갈 때는 후카자와는 흡연 지정석, 후미카는 금연 지정석에 따로따로 앉아간다. 나란히 앉지만 않는다면 같은 열차라도
괜찮다고 한 것은 바로 후카자와였다. 그는 숨어서 하는 연애에 어지간히 지긋지긋해했고 그것이 역이되어 대단히 다정한 애정 표시로 나타났다. 나는 당신과 함께 교토에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 말고 아침부터 밤까지 둘이 함께 지내고 싶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듣고 감동하지 않을 여자가 있을까? 후미카는 아무리 큰 위험이 따르더라도 이번 교토 여행만은 기어이 떠나리라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1박 2일 출장은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업무 핑계를 대는 것은 아주 간단했지만 마음이 붕 떠 있는 게 아무래도 표가 나버린 모양이다. 교토가 좋긴 좋은가 보다. 회사 일로 출장을 간다면서도 얼굴이 환한 것을 보니까. 거기는 그쪽에 맛있는 게 많으니까 출장 가는 기분도 다르겠지. 교토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하자 외동딸을 늘 챙겨주시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후미카는 적잖이 마음이 캥겼다. 그러면서도 속옷이며 자질구레한 화장품, 그리고 보너스 타면 갚기로 하고 정장까지 새로 사들였다. 달걀색의 오돌토돌한 옷감의 정장은 단추 모양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이었다. 피부가 하얀 후미카에게 잘 어울려서 미리 약속한 교토 호텔에서 만난 후카자와는 너무나 예쁘다고 한참이나 칭찬해 주었다. 옷 참 좋다. 그 색, 뽀얀 목덜미가 한결 더 눈에 들어오게 하네. 당신 진짜 예쁘다. 도쿄를 벗어나자 후카자와의 시선은 더욱 노골적으로 촉촉하게 엉겨들었고 그것이 바로 후미카가 바라던 바였다. 방은 따로따로 잡았지만 체크인을 하자마자 후카자와의 방으로 건너갔다. 둘이서 장난을 쳐가며 목욕도 했다. 머리를 말린 후에는 명물거리라는 데까지 나가서 요리를 먹었다. 송이버섯이 지겨울 만큼 차례차례 나오더니 마지막에는 송이밥이었다. 평생 먹을 송이버섯을 오늘 다 먹은 것 같아요. 또 여기에 올 일은 없을 테지요. 그렇지도 않아. 내년에도 둘이 또 오자고. 카운터 아래에서 후카자와가 손을 꼭 쥐어주었을 때 후미카는 얼마나 기뻤던가.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두 사람은 곧바로 침대로 직행했다. 역시 후카자와는 어딘지 평소와 달랐다. 훨씬 느긋하고도 방자했다. 남자가 뒤에서 꼭 끌어안았을 때 후미카는 늘 하던 질문을 다시 던져보았다. 저 우리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않을 거죠? 늘 나오던 대답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딱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 아니, 둘이던가?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론 당신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 남자한테는 자기 애인을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데요? 뭐 별거 아니야. 내 애인은 35살이고 9살짜리 딸이 있다. 남편은 이불집을 한다. 뭐 그 정도? 뭐라고요? 거기까지 말했으면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분노 때문에 눈두덩이 뜨거워졌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바람 피우는 상대가 나라는 걸 알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요. 그런 작은 데서 얘기가 새나가는 거예요. 요즘 남편 태도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인맥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어져요. 당신이 주저리 얘기해준 그 사람이 남편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이봐, 좀 진정해. 지나친 걱정이라니까? 나한테는 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가 둘 있어. 그 친구들 앞에서 그냥 허세 좀 부려본 정도야. 그 친구들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사람들이고 오히려 축하해 줬다니까?
그거 아세요? 지금 당신이 사귀고 있는 여자는 한 가정의 주부예요. 근데 어떻게 술자리에서 내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젠 도무지 당신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이거 정말이에요. 후카자와는 온갖 말로 후미카를 달래는 한편 어지간히 겁도 많은 성격이라며 나무랐다. 이봐, 당신 정말 걱정도 팔자네. 도쿄 전역에 이불집이 몇 개나 될 것 같아. 내 말 몇 마디를 실마리 삼아서 당신을 알아낼 사람이 있다니.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후카자와는 자신이 결코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대담한 행동에 나섰다. 같은 기차에 나란히 앉아서 돌아가자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그것밖에는 후미카의 기분을 풀어줄 길이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리라. 그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밤 말다툼으로 인한 꽁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런 때 여자는 아주 작은 피부 접촉이라도 원하게 마련이다. 어쨌거나 따로따로 떨어져 앉는 것만은 싫었다. 그리고 또 후미카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도쿄에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4시야. 가게가 한창 바쁠 때라서 남편이 나올 일은 절대 없다고. 후미카는 이렇게 생각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후카자와는 팔걸이 밑에서 후미카의 손을 꼭 쥐기도 했다. 도쿄에 도착할 무렵 후미카의 기분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이윽고 그 생뚱맞은 멜로디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양복 저고리를 둘러입고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바로 그때 문득 후미카는 남편이 승강장에 마중 나와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런 일은 있을 리가 없지만 만약에 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키가 크고 살집 좋은 남자가 아내와 함께 내려선다면 역시 남편은 달아나고 말 것인가? 왜 웃어? 후카자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요. 만약 남편이 마중 나온다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우스워져서요. 이런 장난꾸러기. 그렇게 늘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그 부정적인 힘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들게 되는 거야. 두 사람은 가장 마지막으로 승강장에 내려섰다. 후미카는 그 기둥, 그 계단 앞을 눈으로 쫓았다. 역시 남편은 없었다. 있을 리가 없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 후미카는 빙긋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승강장 한가운데 휴지통 앞에서 후미카와 마찬가지로 미소를 지으며 어떤 여자가 서 있었다. 청색 재킷에 청색 바지를 입은 것이 퍽 젊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후카자와의 발이 멈추었다. 그의 멈춘 발은 그대로 굳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여자는 후카자와에게 눈길을 던지면서 다시 한번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다녀오셨어요?